경악스러운 소식입니다. 사막의 한 나라가 수십조 규모 핵심 사업에서 거대한 국가를 내쳤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받은 건 그 다음 행보였습니다. 그들은 작고 조용한 동양의 나라를 선택했죠. 그곳은 30년간 여러 회사를 파산시킨 죽음의 골짜기였습니다. 한 거대 국가는 최신 장비를 자랑하며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다 고 큰 소리쳤지만 현장에서 장비가 폭발하고 이들은 절망 속에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은 무리다. 바로 그때 고작 5명의 동양인들이 낡은 차를 타고 나타나 맨손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죠. 며칠 뒤 전 세계 언론은 사막 국가의 실력자가 그들 앞에 무릎 꿇었다 고 놀라운 소식을 긴급 보도했습니다. 대체 땅속에서 무엇이 발견된 걸까요? 중동 전체의 마음을 사로잡은 반전의 순간들을 지금부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레오입니다. 저는 세계 인프라 투자 분석가예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건설될 총 176km의 도시 철도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 발표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도시 철도 사업이 아니었죠. 특히 지난 30년간 7개 회사가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그중 2곳은 파산에 이른 죽음의 계곡 17km 구간은 건설업계에서 금기로 통하는 저주받은 땅이었어요. 지하 수맥이 복잡하게 얽혀 모래가 물처럼 흐르는 유사 현상이 잦아서 저는 이곳에 투자를 결정하기 전부터 걱정이 많았습니다. 총 31조 원 규모의 입찰에는 미국의 벡텔, 독일의 호티프, 일본의 시미즈, 프랑스의 브이그 등 네로라 하는 세계적 건설사들이 참여했고요. 그중 단연 주목받았던 것은 리안이 이끄는 중국의 드래곤 건설팀이었습니다. 리안은 아프리카 사하라 횡단철도 등 사막 환경에서의 화려한 건설 실적을 내세우며 3년 목표 기간을 2년 반으로 단축하고 죽음의 계곡도 문제없다고 큰 소리치는 모습이었어요. 모두가 중국의 수주를 확신하는 분위기였지만 사우디 미래 비전 기획위원장 파하드는 폭탄 같은 특별 지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첫 시범 구간은 반드시 죽음의 계곡이어야 하며 6개월 내 5km 관통에 실패하면 전체 계약이 자동 취소된다는 조건이었죠. 파하드 위원장의 의도는 참가 기업들의 진정한 실력을 시험하려는 것이었고 단순한 기술력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듯 했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경쟁사들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거나 기간이 너무 짧다며 사실상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리안은 여전히 자신만만하게 죽음의 계곡을 중국의 계곡으로 바꾸겠다고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의 자신감에 사우디 측도 만족하는 표정이었고 계약은 중국의 차지가 될 것이 분명해 보였죠. 저는 아흐메드 도시개발청 국장에게 죽음의 계곡을 고집하는 이유를 물었고 그는 파하드 위원장이 불가능을 싫어하며 그 계곡 아래에 선조들이 묻어둔 무언가가 있다고 언급했다는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현장 시연을 위해 각국 대표단이 모였지만 명단에 포함된 한월 엔지니어링이라는 한국 팀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도 한국의 참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장 시연의 첫 주자는 드래곤 건설팀이었습니다. 리안은 직경 15m, 길이 120m에 달하는 최신형 TBM 천룡을 공개하며 사막 환경에 최적화된 온도 조절 및 모래 필터링 시스템을 자랑했어요. 그 거대한 크기와 위용에 저를 포함한 모든 시선이 압도당했습니다. 천룡은 굉음을 내며 굴착을 시작했고 처음 30분 동안은 시간당 8m의 속도로 완벽하게 전진하여 저조차도 감탄을 금치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47분째 되던 순간 TBM에서 쇠가 찢어지는 듯한 기분 나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니터링 룸의 중국 기술자들은 온도가 급격히 치솟고 있다고 다급하게 알렸고 냉각 시스템을 최대로 가동했음에도 온도는 98도까지 폭주했어요. 이내 쾅 하는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TBM 후방부에서 불꽃이 터지고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3명의 중국 기술자가 화상을 입고 쓰러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최신 장비는 1시간 만에 무참한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리아는 모래의 마찰이 예상보다 3배나 높았다며 철수 의사를 밝혔고 아흐메드 국장은 단호하게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중국의 처참한 실패를 목격한 다른 회사들도 재검토를 이유로 사실상 포기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때 멀리서 낡은 지프 3대와 트럭 2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작업복 차림에 안전모를 쓴 단 5명의 동양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늦어서 죄송하다며 등장한 한국의 한월 엔지니어링 팀이었죠. 팀 리더인 지우는 40대 중반의 베테랑으로 20년간 중동 사막에서만 일한 경력자였습니다. 주변에서는 겨우 5명의 한국 팀에 대해 한국, 저 나라가 뭘 할 수 있다고? 장난하나? 라며 수군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나 지우는 망가진 중국 TBM을 보며 사막을 정복하려 했기에 실패한 것이라는 조용한 관찰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한 줌의 모래를 바람에 날려보내며 사막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숨쉬는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가 50년 전에 그것을 배웠다고 말해 저의 호기심을 강렬하게 자극했습니다. 지우는 시연 대신 죽음의 계곡에 바로 들어가 일주일 안에 1km를 뚫어보이겠다고 선언했어요. 심지어 TBM은 3일 후에 도착할 예정이며 그 전까지는 손으로 땅을 파겠다고 말해 모두를 경악시켰죠. 사람들은 그들이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지우는 놀라운 제안을 덧붙였습니다. 성공 보수를 절반으로 깎는 대신 그 돈으로 사우디 청년 100명을 교육시키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50년 전 자신들의 아버지가 사막에서 배웠던 것을 이제는 돌려줄 차례라는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리야드 외곽의 허름한 컨테이너 숙소에서 한국 팀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지훈 외에 고대 지층학 연구원 하람, 특수장비 개조 기술자 태오, 재난 예방 및 위기 대응 전문가 한결, 그리고 현장 기술 보조 및 드론 운용 전문가 준우로 구성된 소수정의 팀이었습니다. 하람은 자신들의 접근 방식에 대해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땅을 읽는 것이며 죽음의 계곡이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 알아야 뚫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한국팀은 죽음의 계곡으로 향했고 저도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해가 뜨기 전 차가운 사막에서 지우는 무릎을 꿇고 모래를 깊이 파내려가기 시작했어요. 1m, 2m 끈질긴 굴착 끝에 하람은 모래 속에서 반짝이는 석영 결정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석영이 뜨거운 낮 동안 열을 흡수했다가 한밤중에 급격히 방출하며 중국 TBM이 폭발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설명해 주었죠. 하람은 그 해결책이 바로 석영의 리듬을 읽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팀은 3일 동안 여러 지점에서 샘플을 채취하고 온도를 측정하며 지하수의 흐름을 파악하는 등 마치 노련한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듯 사막의 숨결을 진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의 끈질긴 노력과 과학적인 접근 방식은 저의 냉철한 분석가의 시선마저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3일째 밤, 드디어 한국팀의 TBM이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죠. 중국의 TBM 절반 크기도 안 되는 작은 기계에다 곳곳에 용접 자국이 선명한 10년 된 중고 장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태오는 담담하게 10년 된 중고지만 자신들이 개조해서 사막에서 숨쉬는 법을 가르쳤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한국팀의 굴착 방식은 더욱 기이했습니다. TBM을 계속 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30분 굴착 후 10분 쉬기를 반복하는 것이었어요. 준우는 사막도 숨을 쉬기에 석영이 열을 방출할 시간을 줘야 한다며 간헐적 굴착의 이유를 알려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방법은 완벽하게 효과가 있었어요. TBM 온도는 60도를 넘지 않으며 장비는 안정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속도는 느렸지만 꾸준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전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5일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터널에서 분당 수백 톤의 지하수가 폭포처럼 쏟아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보통이라면 공사를 즉시 중단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지우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드디어 찾았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가 꺼낸 1975년 지도를 통해 50년 전 그의 아버지들이 사우디 정부의 요청으로 이곳에서 우물을 팠을 때 발견한 지하 수맥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마침 현장에 도착한 아흐메드 국장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정말로 그 물을 찾았고 파하드 위원장이 말한 선조들이 묻어둔 것이 바로 이것, 50년 전 한국인들이 찾아준 생명의 물이라고 제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아흐메드 국장은 한국팀을 자신의 천막으로 초대해 1975년 흑백 사진첩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맨발로 사막에서 땀 흘리는 젊은 한국인들과 아흐메드 국장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큰아버지인 파이살 왕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파이살 왕자는 모래 폭풍으로 고립된 12명의 한국인 노동자를 직접 구조했는데 그중 한 명이 지훈의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지훈은 구조된 후 아버지가 언젠가 이 은혜를 갚겠다고 맹세했고 돌아가시기 전 자신에게 사우디의 빚이 있으니 기회가 되면 꼭 갚으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한국 노동자들은 구조된 후에도 더욱 열심히 일해 죽음의 계곡에서 물을 찾아냈고 그 물은 한동안 사우디 마을에 생명을 공급했죠. 저는 50년 전의 인연이 현재의 기적으로 이어진 것에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지우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내 물을 찾았을 당시의 감동과 한국인들의 헌신을 다시금 되새기며 마침내 아버지의 유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죽음의 계곡 1km를 돌파한 한국팀의 소식은 CNN, BBC, 알자지라 등 전 세계 언론에 긴급 타전되며 사막의 기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기자들이 비결을 물었을 때 지우는 사막과 싸우지 않고 대화했다고 에둘러 말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하람의 서경 열방출 주기표, 태오의 간헐적 굴착법, 한결의 철저한 안전관리 시스템 등 치밀한 과학적 분석과 한국인 특유의 끈끈한 팀워크가 결합된 결과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시험은 이제부터였죠. 어느 날 새벽 리히터 규모 4.2의 지진이 죽음의 계곡을 뒤흔들었고 터널 일부가 무너지며 TBM이 토사에 완전히 파묻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장비를 꺼내는데 최소 2주가 걸린다는 보고에 6개월 내 5km 관통이라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지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막내 준우는 TBM 없이 과거 아버지들이 했던 방식처럼 수동으로 굴착하는 것을 제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터무니없어 보이는 제안이었지만 지우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날부터 한국팀 5명과 자원한 사우디 노동자 30명이 24시간 교대로 곡괭이와 삽으로 땅을 파는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54도에 달하는 고온과 고된 육체 노동으로 모두의 손에는 물집이 잡혔고 저조차도 이들의 불굴의 열정에 전염되어 삽을 들고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3일째 되던 날 땅속에서 녹슨 낡은 철판이 발견되었습니다. 1975년 8월 15일 광복절. 조국의 발전을 위하여 주 사우디 한국 근로자 일동이라고 선명하게 새겨진 50년 전 한국 노동자들이 묻어둔 타임캡슐이었죠. 안에는 가족에게 보낼 수 없었던 편지들과 미래의 한국인들에게 보내는 간절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언젠가 우리나라가 이런 큰 프로젝트를 주도할 날이 오겠죠. 그날이 오면 자랑스러워 해주세요. 우리가 여기서 흘린 땀이 헛되지 않았다고라는 내용이었어요. 지훈의 아버지가 쓴 편지에는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벌러 온 게 아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을 걸고 왔다.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되어라는 문구가 있었고 모든 사람들은 그 메시지에 깊이 공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놀랍게도 타임캡슐이 발견된 곳은 서경 밀집 구간의 끝 지점으로 50년 전 아버지들이 마치 길을 알려준 듯한 기묘한 일치였습니다. TBM은 기적적으로 5일 만에 구출되어 다시 굴착을 시작했고 이번에는 하루 300m씩 더욱 빠르게 전진했습니다.
그러나 4km 지점에서 치명적인 메탄가스가 분출되는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폭발 위험 수준의 고농도 가스에 한결은 즉시 철수를 강력히 주장했지만 지우는 방독면을 착용하고 계속 진행할 것을 지시하는 모습이었어요. 태오는 현지에서 구한 대형 선풍기들을 개조해 즉석 환기 장치를 만들었고 팀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가스 구간을 돌파했습니다. 48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가스 구간을 통과했고 정확히 5개월 29일째 되는 날 6개월 목표를 하루 앞두고 죽음의 계곡 5km를 완전히 관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축하 파티가 열린 자리에서 파하드 위원장이 아흐메드 국장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파하드 위원장은 지훈의 아버지가 1975년에 영웅이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미소를 지었지만 곧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국 엑손모빌에서 굴착한 4.7km 지점 지하에 거대한 석유층이 있다는 연락이 왔으며 메트로 공사를 중단하고 즉시 석유 시추를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50억 배럴, 수조 달러 가치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석유 발견 소식에 메트로 프로젝트가 취소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음 날 엑손모빌 대표단이 도착하여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대표 로버트 스미스는 이곳의 석유가 최상급 경질유이며 즉시 시추를 시작하면 하루 100만 배럴 생산이 가능하다고 자신만만하게 장담하는 모습이었죠. 그는 메트로 프로젝트는 나중에 다른 곳에 만들면 된다며 지금은 석유가 우선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지훈은 그 석유층의 정확한 위치를 날카롭게 질문했어요. 하람은 노트북으로 좌표를 확인하더니 그 좌표라면 석유가 아니라 지하수라고 단호하게 반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50년 전 지질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검은 물이긴 하지만 석유가 아니라 철분이 많은 지하수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로버트 스미스는 믿을 수 없다며 자신의 장비로 확인했다고 항변했지만 지훈은 직접 시추해 보자고 제안했고 파하드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여 3일 안에 시험 시추를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확신에 찬 모습에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3일 후 시추가 시작되었고 엑손모빌의 최신 장비가 지하 800m에 도달하자 검은 액체가 힘차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모두가 석유라고 환호하는 분위기였지만 로버트 스미스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하람은 이것이 물이며 철분이 많아서 검은 것이고 마셔도 된다고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준우가 그 물을 한 모금 마셔 보이며 짙은 철맛이 난다고 말하자 엑손모빌 팀은 아무 말 없이 황급히 철수했어요.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뻔했던 것이 그저 철분 많은 지하수였음이 명백히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파하드 위원장은 지훈에게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 물었고 지훈은 아버지들의 기록에 50년 전에도 같은 실수를 할 뻔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파하드 위원장은 크게 웃으며 역시 한국인들이라며 조상의 지혜를 잊지 않는다고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위기는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일주일 후 중국 정부에서 한국팀이 자신들의 기술을 도용했다는 공식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리안이 다시 나타나 간헐적 굴착법은 자신들이 3년 전에 특허낸 기술이라며 서류를 내밀었죠. 그러나 지훈은 당황하지 않고 아버지의 1975년 작업 일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30분 작업, 10분 휴식, 사막의 리듬에 맞추기라는 기록은 간헐적 굴착법의 원조가 50년 전 한국인들에게 있었음을 명백히 증명했고 리안은 아무 말도 못한 채 초라하게 돌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파하드 위원장은 한국팀에게 나머지 171km 구간의 공사와 함께 500조 원 규모의 네옴시티 프로젝트까지 맡기고 싶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지훈은 먼저 이 프로젝트를 끝내고 논의하겠다며 대신 사우디 청년 500명을 교육시켜 진정한 기술자로 만들고 싶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지만 6개월 후 사상 최악의 모래 폭풍,
샤마리가 다가온다는 긴급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시속 150km의 강풍과 30m 높이까지 솟구치는 모래 폭풍은 말 그대로 지옥 같은 현상이었어요. TBM은 터널 깊숙한 곳, 아직 보강되지 않은 구간에 있었고 폭풍 전에 빼내려면 최소 48시간이 필요했지만 폭풍은 24시간 후에 닥쳐오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200억 원짜리 장비를 포기해야 할 위기 속에서 준우는 자신이 TBM 안에 남아 계속 전진하여 안전 구간까지 뚫고 나가겠다고 자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위험한 제안이었지만 하람의 계산 결과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습니다. 결국 지훈, 하람, 태호, 한결 4명의 팀원이 준우를 제외하고 TBM에 남아 폭풍 속에서 지하 굴착을 강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가득했어요. 24시간 후 폭풍이 시작되었고 72시간 동안 무전으로 들려오는 그들의 목소리는 점차 희미해지다 끊겼습니다. 모두가 최악의 상황을 예상했지만 48시간째 기적적으로 여기는 지훈. 안전 구간 도착. 이라는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구조된 그들은 탈진 상태였지만 모두 살아있었죠. TBM 또한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희미하게 웃으며 50년 전 아버지들도 이런 폭풍 속에서 일했을 것이라며 자신들은 양반이라고 말하는 그 모습에서 저는 진정한 강인함을 보았습니다. 사우디 언론은 이들을 사막의 영웅이라 불렀고 파하드 위원장도 직접 병문안을 와 진정한 전사라고 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음의 계곡 17km 구간 관통이 마침내 9월에 완료되었어요. 이제 남은 159km의 일반 구간은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라고 저를 포함한 모두가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사막은 아직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파하드 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터널 벽면에 균열이 생기더니 거대한 바위가 그를 향해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준우가 몸을 날려 파하드 위원장을 밀치고 대신 바위에 맞아 다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동시에 터널 입구가 무너지며 파하드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팀과 수행원들은 지하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부상당한 준우를 태호가 업고 어둠 속을 걸어가던 중 지하수가 터져 터널이 빠르게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익사 위기에 처한 절체절명의 순간 하람은 침착하게 벽을 더듬어 50년 전 한국 노동자들이 만들었던 비상배수로를 발견하고는 맨손으로 밸브를 돌려 물을 빼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산소 부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훈은 침착하게 구조 신호를 보내기 위해 벽을 두드렸지만 2시간 동안 응답이 없었어요. 공기는 점점 탁해지고 사람들은 정신을 잃기 시작하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준우가 마지막 힘을 다해 가족 사진이 있는 핸드폰을 꺼내며 만약 자신이 못 나가더라도 가족에게 자랑스럽게 일하다 갔다고 전해달라는 듯 희미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벽 너머에서 응답 소리가 들렸고 30분 후 벽에 구멍이 뚫리며 구조대가 진입했습니다. 파하드 위원장은 준우에게 자신의 왕실 문장이 새겨진 메달을 걸어주며 진정한 사우디의 친구라고 선언하는 것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사고 이후 프로젝트는 더욱 탄력을 받았습니다. 파하드 위원장이 직접 목격한 한국팀의 헌신에 감동한 사우디 정부는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재난이 닥쳤어요. 터널 바로 위에 지름 50m, 깊이 30m의 거대한 싱크홀이 발생하여 터널 일부가 드러나고 야간 작업 중이던 사우디 작업자 15명이 고립된 것입니다. 구조대는 6시간 후에나 도착할 수 있었고 그 안에 터널이 무너질 것이 확실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지훈은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고 결단을 내렸고 한국팀 5명과 자원한 사우디 작업자 10명이 무너지는 터널로 진입했습니다. 생존자 3명을 발견했지만 싱크홀 확대와 함께 출구마저 무너져 총 30명이 갇히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람은 터널 옆 부분을 의도적으로 폭파하여
압력을 분산시키는 과감한 계획을 제안했고 지우는 그의 판단을 믿고 실행했습니다. 폭파는 성공했고 터널은 임시적으로 안정되었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30명은 부상자들을 부축하며 2km 떨어진 다른 출구를 향해 필사적으로 뛰었고 터널이 완전히 붕괴되기 직전 극적으로 모두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구조된 사우디 작업자들은 한국팀을 끌어안으며 자신들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우디 국영방송은 한국팀을 진정한 영웅이라 칭했고 파하드 위원장도 SNS에 한국은 단순한 건설 파트너가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형제라고 글을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 수천 명의 사우디 자원봉사자들이 몰려와 싱크홀 복구 작업을 도왔고 한국인과 사우디인의 구분이 없는 한 팀의 작업은 놀라운 속도를 내어 하루 500m씩 굴착이 진행되었습니다. 12월 전체 구간의 70%를 돌파한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준우의 아버지가 즉 1975년 사우디에서 일했던 노동자 중 한 분이 방문하여 아들의 성장을 축하했습니다. 저는 이날 일기에 한국의 힘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단순히 터널을 뚫는 게 아니라 마음의 길을 내고 있었다. 고 적었습니다. 새해가 밝고 리야드 도심을 관통하는 마지막 난구간만 남았습니다. 0.1mm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정밀 작업이 진행되던 중 300년 전 오아시스 도시의 유적이 발견되어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우는 유적을 특수 강화 유리로 감싸고 역사 전시 구간으로 만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파하드 위원장의 승인 아래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독특한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3월 15일 마침내 마지막 안반이 뚫리며 176km 전 구간이 관통되었습니다. 불가능하다던 3년 목표를 2년 만에 달성한 순간 환호성이 터졌고 한국인과 사우디인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감동의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지우는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해냈고 약속을 지켰다고 말하는 듯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완공식에서 사우디 국왕은 지훈에게 황금 메달을 수여하며 이것은 그만의 것이 아니라 50년 전부터 이어진 모든 한국인들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훈은 자신이 받을 성공 보수 31조 원 중 10조 원을 사우디 청년 교육 기금으로 기부하겠다고 발표하며 젊은이들의 교육을 통해 사우디가 더 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로젝트 종료 6개월 후 지훈의 약속대로 사우디 청년 500명을 위한 건설 기술 아카데미가 설립되었고 5만 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한국식으로 훈련받은 졸업생들은 현장에서 300%의 생산성 향상과 사고 제로를 달성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졸업생 중 한 명은 배운 것을 마을 청년들에게 가르치고 싶다고 자원했고 6개월 후 사우디 전역에 100개의 작은 기술 학교가 생겨났습니다. 다른 중동 국가들도 한국식 교육을 원했고 한국팀은 중동 전체를 다니며 기술을 전파했습니다. 3년 후 리야드 메트로 운행 3주년 기념식에서 파하드 위원장은 1975년 한국 노동자들이 물을 찾은 8월 4일을 한국 사우디 우정의 날로 지정하며 두 나라의 50년 우정을 기념했습니다. 지하철 시승식에서는 터널 벽면에 여기 두 나라의 땀과 눈물이 흐른다. 그리고 영원한 우정이 시작된다. 는 한글과 아랍어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사막의 지하철만 만든 것이 아니라 희망을 심고 미래를 만들었으며 무엇보다 마음을 남겼음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대국은 땅의 크기나 군사력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것을 더 크게 돌려주는 마음이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한국은 그것을 증명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야기는 사막 위에서 밝게 빛나는 대한민국이라는 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불가능해 보였던 죽음의 계곡을 뚫어낸 한국팀의 위대한 여정을 함께했어요. 단순한 건설 기술을 넘어 사막과 소통하고 50년 전 아버지들의 지혜를 이어받아 생명의 물을 찾아낸 감동적인 이야기였죠. 그들의 끈기와 진심은 모래 폭풍과 예상치 못한 위기 속에서도 굳건히 빛났고
결국 사막에 희망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힘이 기술력이나 물질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더 큰 사랑으로 되갚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깊이 느꼈어요. 두 나라의 오랜 우정이 기적을 만들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모습에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라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 덕분에 저희 채널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다른 감동과 영감을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